부둣가에서 힘겹게 리어카 장사를 하던 서연은 딸 수술비 480만 원이 든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아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물에 빠진 노인을 본 순간 망설임 없이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겨우 사람을 살려 병원까지 데려갔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추가 검사를 하려면 먼저 병원비부터 내셔야 합니다. 서연은 한참 망설이다 가방 속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엔 지아 귀 수술비라고 적혀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 꼭 살려주세요. 서연은 그렇게 전 재산 48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서연의 낡은 리어카 앞에 검은 최고급 세단이 줄줄이 멈춰 섰습니다. 곧이어 차 뒷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죠. 그 노인은 수백억을 들고 왔지만 서연은 그것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얼마 후 노인은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말았어요. 가난한 엄마는 왜 수백억을 거절했을까요? 그리고 노인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따봉 버튼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머물길 바라겠습니다. 비 내리는 이른 아침, 서연은 낡은 리어카를 묵묵히 밀고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고깃배 사고로 산더미 같은 빚만 남기고 떠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리어카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비닐에 겹겹이 쌓인 통장 봉투가 들어 있었죠.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480만 원. 소리를 잃어가는 6살 딸 지아의 귀를 고쳐줄 단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지아는 리어카 옆에 꼭 붙어 걸었습니다. 보청기 없이는 가까운 사람 목소리도 또렷이 듣기 어려운 아이였지만 엄마 발소리만큼은 귀신같이 알아챘어요. 아이는 손때 묻은 고래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래야, 오늘은 엄마 안 울게 해줘. 서연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조용히 웃어 보이며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부둣가 쪽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노란색 안전모를 쓴 항만 정리 인력들이 들이닥쳤죠. 자, 다 치우세요. 오늘부터 이 구역 노점 전부 금지입니다. 관리자의 고함이 빗줄기를 뚫고 박혔습니다. 서연은 급히 달려나가 관리자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젖은 장갑에서 구정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준비한 것만 팔게 해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매정하게 손을 뿌리쳤죠. 용역들이 리어카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손잡이를 잡아챘어요. 서연은 온몸으로 리어카를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리 애랑 굶어 죽어요.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죠. 리어카가 뒤로 거칠게 밀려났습니다. 바퀴가 헛돌며 중심을 잃었죠. 챙그랑 반찬통들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솥 안에 뜨거운 국물이 엎어지며 허연 김을 내뿜었죠. 서연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도시락들이 순식간에 흙탕물 속에 지식여졌습니다. 귀를 막고 웅크린 지하의 노란 우비 위로 붉은 김치국물이 튄 것을 본 순간 서연은 넋을 잃고 바닥에 멸치볶음을 맨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이 섞여 들어갔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러다 문득 멈췄습니다. 자신의 손등 위로 툭 굵은 눈물이 떨어졌어요. 지아가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리어카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비린내 나는 부둣가 바닥. 서연의 무릎이 차갑게 젖어들었습니다. 희망이 바닥으로 쏟아진 기분이었죠.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젖은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착장 매표소 쪽에서 옥순이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옥수는 매표소 청소를 도맡아 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옥수는 난장판이 된 노점을 보더니 눈을 부릅떴죠. 이게 무슨 짓들이야. 애 딸린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옥수는 용역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리자들은 옥순의 기세에 눌려 혀를 찢차며 물러났죠. 옥수는 주저앉은 서연을 향해 화려한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을 굽히고 흙탕물이 묻지 않은 반찬통부터 하나둘 주워 담았어요. 어이구, 이 아까운 걸 어째. 서연아, 얼른 정신 차려. 옥수는 무심하게 툭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지아에게 다가가 삐뚤어진 노란 우비 모자를 다시 씌워주었죠. 지아의 볼에 묻은 붉은 양념을 소매로 쓱 닦아냈어요. 지아는 옥순의 투박한 손길에 몸을 맡긴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옥순의 손놀림을 바라봤어요. 옥순은 서연의 팔을 잡아 끌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울 시간에 애 손부터 잡아. 엄마가 정신줄 놓으면 애는 어떡해? 옥순의 말투는 거칠었지만 눈길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젖은 소매로 눈물을 닦아냈죠. 지아의 작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옥수는 자기 앞치마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서연의 머리를 대충 털어주었어요. 비는 여전히 부둣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이 곁에 서자 시린 바람이 조금은 잦아드는 기분이었죠. 그 순간 엎어진 리어카 밑에 떨어진 낡은 가방이 서연의 눈에 띄었습니다. 지아의 수술비가 든 가방이었어요. 서연은 반사적으로 진흙바닥을 기어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자 전 재산 480만 원이 든 돈 봉투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당장의 밥줄은 박살났지만 아이의 귀를 고쳐줄 이 돈만큼은 아직 무사했죠. 서연은 흙탕물 묻은 가방을 품속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부둣가 안쪽의 따뜻한 온기와는 달리 방파제 끝은 거칠었습니다. 안개비가 시야를 가렸죠. 권영철은 난간을 꽉 쥔 채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분홍색 실크 스카프가 들려 있었어요. 죽은 아내의 유품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아내는 늘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라고 당부했죠. 약한 사람들을 먼저 챙기세요. 당신의 힘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환청처럼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영철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스카프에서 희미한 붕꽃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이 밀려왔죠. 영철은 스카프를 가슴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다 쪽에서 거친 돌풍이 몰아쳤어요. 영철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찰나의 순간 분홍색 스카프가 허공으로 솟구쳤죠. 안 돼. 영철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어요. 스카프를 잡기 위해 허공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젖은 실크 자락이 닿는 순간 스카프를 꽉 움켜쥐었죠. 하지만 발밑은 젖은 이끼로 가득했습니다. 구두굽이 미끄러졌어요. 영철의 몸이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풍덩 소리와 함께 거친 파도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순식간에 입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한편 리어카 앞에 주저앉아 있던 서연 옆에 서 있던 지아가 갑자기 바다 쪽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엄마, 저기 할아버지, 물에 빠졌어. 지아의 목소리가 비바람을 뚫고 서연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서연은 번쩍 고개를 들었죠. 안개 너머 방파제 아래에서 검은 형체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주저앉았던 무릎을 곧게 폈죠. 옥순이 놀라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방파제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위험해. 옥순의 비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서연은 젖은 바닥을 박차고 달려나갔죠. 방파제 끝에 다다른 서연은 망설임 없이 차가운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첨벙 소리와 함께 거센 파도가 서연의 몸을 덮쳤어요. 물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서연은 해녀로 살던 시절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거친 물살을 가르며 노인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노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듯 허우적거림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노인의 뒷덜미를 낚아챘죠. 묵직한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서연은 노인의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서연은 속으로 외치며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파도가 얼굴을 때리고 짠물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노인을 놓지 않았죠. 선착장의 수면과 맞닿은 얕은 콘크리트 계단 쪽으로 노인을 밀어 올리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세상에게 짓밟혀 주저앉았던 여자의 몸에선 초인적인 힘이 뿜어져 나왔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는 일념 하나로 서연은 거친 바다를 이겨냈습니다. 옥순이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손을 뻗었어요. 서연은 노인의 몸을 옥순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영철은 바닷물을 잔뜩 삼킨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옥순이 노인의 겨드랑이를 잡아채며 계단 위로 끌어올렸죠. 서연은 미처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맨아래 젖은 계단에 엎드려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에서 바닷물이 뚝뚝 떨어졌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벌벌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노인의 오른손에 머물렀어요. 창백하게 굳어버린 노인의 주먹 사이로 젖은 분홍색 실크 스카프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생사를 오가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노인은 이 낡은 스카프 하나만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 소나기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움켜쥐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아, 얼른 손잡고 올라와. 옥순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노인의 굳은 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눈앞에서 자신의 소중한 밥줄이 짓밟혔던 처참한 기억이 스쳤죠. 서연은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흙탕물이 묻은 노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한 순간에도 차마 놓지 못한 타인의 마지막 소중함이 서연의 가슴을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거든요.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옥순이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어요. 선착장 모퉁이에 버려진 생선 상자 운반용 손수레가 보였습니다. 서연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가슴을 압박하며 바닷물을 토해내게 하는 사이 옥순이 재빨리 수레를 끌고 와 두 사람은 젖은 노인의 몸을 그 위에 위태롭게 뉘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노인을 수레 위에 눕혔어요. 좁은 수레 위로 노인의 다리가 삐져나왔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노란 우비 차림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아이의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무서움에 떨면서도 지아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죠. 지아야, 엄마 꽉 잡아. 놓치면 안 돼. 서연은 손수레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근육이 비명처럼 비틀렸죠. 하지만 서연은 젖은 아스팔트를 박차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수레 옆에서 노인의 몸이 떨어지지 않게 붙들었죠.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서연의 시야가 빗물로 흐려졌어요. 허벅지가 터질 듯이 아파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덜컹거리는 수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조금만 더요. 제발 견뎌주세요. 서연은 이를 악물고 근처 병원 응급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노란 우비를 입은 지아도 빗속을 함께 뛰었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빗물 고인도로 위를 위태롭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병원의 붉은 응급실 표시등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 낯선 노인을 살리는 것이 서연의 벼랑 끝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연은 젖은 몸으로 손수레를 밀며 응급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바닥에 바닷물과 빗물이 뒤섞여 흥건하게 고였어요. 서연의 머리카락에선 여전히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제발 이분 좀 살려주세요. 바다에 빠졌어요. 서연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급하게 의료진들이 달려와 노인을 침대로 옮겼죠. 하지만 긴박한 움직임도 잠시였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직원의 눈은 서연의 오물 묻은 옷과 낡은 슬리퍼를 훑었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신원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아니요, 지나가다 구조한 거예요. 우선 처치부터 해주세요. 서연의 간절한 외침에도 직원은 냉정했습니다. 서류판을 탁 소리나게 챙기며 고개를 저었죠. 응급 처치는 바로 들어갑니다. 다만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추가 검사를 하려면 먼저 병원비부터 내셔야 합니다. 서연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저 아무 말도 못한 채 덜덜 떨리는 손을 말아쥐었어요. 지아는 엄마의 젖은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기계 소리에 잔뜩 겁을 먹은 눈치였죠. 서연은 침대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먼저인 병원 문턱의 벽은 너무도 높고 단단했습니다. 옥순에게 넘겨받은 젖은 가방 지퍼를 여는 손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비닐에 겹겹이 쌓인 봉투를 꺼냈어요. 겉면에는 물에 번진 검은색 매직으로 지아귀 수술비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봉투 위의 글씨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이 돈이면 지아에게 소리를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보청기를 끼우고 언어 치료를 시작하고 아이의 닫힌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으니까요.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얼마 후 병실 안쪽에서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어요. 환자분 혈압 떨어집니다. 빨리 조치 안 하면 위험해요. 그 소리에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지금 이 돈을 내면 지아의 내일은 다시 어둠 속에 갇힐 겁니다. 하지만 눈앞의 생명을 외면하면 평생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겠죠. 서연은 눈물을 훔치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입술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 꼭 살려주세요. 서연은 수납 창구 안으로 젖은 봉투를 탁 밀어 넣었습니다. 돈을 건네받은 직원이 영수증을 내밀었죠. 서연은 텅 빈 가방을 품에 안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벤치 끝에 주저앉은 그녀는 한동안 바닥만 바라봤죠. 480만 원이 아니라 지아의 내일이 손에서 빠져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지아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젖은 손등에 자신의 작은 손을 겹쳤어요. 그러고는 소매를 끌어당겨 서연의 손에 묻은 바닷물 자국을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지아의 눈동자는 맑고 깊었죠. 엄마, 할아버지 안 아프게 해달라고 내가 고래한테 말했어. 그러니까 엄마도 울지 마. 응? 지아는 고래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지아의 순수한 위로가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아이는 엄마의 떨림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죠.
서연은 차마 지아를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아는 고래 열쇠고리를 서연의 손바닥 위에 살며시 올려두며 엄마를 안아주었어요. 삭막한 병원 복도에 지아의 작은 숨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옥수는 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털썩 앉았습니다. 그녀는 왜 귀 수술비를 다 써버렸냐고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 안에서 눅눅해진 수건을 꺼냈죠. 옥수는 서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하지만 꼼꼼하게 털어주었어요. 사람 살렸으면 됐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요. 옥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괄괄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어깨를 짚은 손에는 힘이 실려 있었죠. 서연은 옥순의 손길에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대신 넌 이제 더 독하게 버텨야 해. 알지? 지아 생각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려. 옥수는 젖은 수건을 서연의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서연의 차가운 살결에 닿았죠. 옥수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아의 헝클어진 머리칼도 손으로 대충 빗어 넘겨주었죠. 배고프지? 조금만 참아. 아주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옥수는 지아의 볼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어깨를 떨었죠. 옥수는 그런 서연의 등을 말없이 두어 번 툭툭 쳤습니다. 병원 복도의 서늘한 공기 속에 옥순이 가져온 투박한 온기가 서서히 퍼져나갔어요. 그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던 병실 안, 영철은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하얀 천장이 들어왔죠. 아무도 없는 텅 빈 병실이었습니다. 영철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어요. 침대 옆 협탁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닷물을 머금어 눅눅해진 분홍색 실크 스카프였죠. 누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물기를 짠 듯 천 위에는 자잘한 손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끝내 잃어버리지 않은 아내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영철은 떨리는 손을 뻗어 스카프를 조심스레 매만졌습니다. 그때 스카프 자락 아래에 반쯤 깔려있던 낡은 종이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물에 젖어 엉망으로 번진 그 안에는 원묵과 수납 영수증이 덩그러니 들어있었죠. 누군가 보호자도 아닌 자신을 위해 병원비를 내고 사라진 겁니다. 그때 마침 상태를 확인하러 온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철은 황급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러고는 간호사를 붙잡고 다급히 그들의 행방을 물었죠. 비에 흠뻑 젖은 젊은 엄마였어요. 노란 우비를 입은 작은 여자아이랑요. 이름이나 연락처라도 남기지 않았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납 마치자마자 비 오기 전에 가야 한다며 아이 손을 잡고 급히 떠나셨어요. 간호사가 나간 뒤 영철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과 낡은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수납 내역에는 응급처치 이후 중환자실 이동과 추가 검사에 필요한 선납금이 먼저 결제되었다는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도 아닌 누군가가 신원조차 모르는 노인을 위해 그 돈을 치르고 사라진 겁니다. 더욱이 젖은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아 귀 수술비라고 적혀 있었죠. 누군지 모를 가난한 엄마가 아픈 자기 딸을 고칠 피 같은 돈을 낯선 노인의 병원비로 전부 바치고 떠난 겁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을 봤나? 영철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천억을 주무르는 그룹의 총수였지만 이름 모를 여자의 480만 원 앞에 그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텅 빈 병실 안에는 영철과 부동자세로 선 수행 비서뿐이었습니다.
영철은 창밖의 거센 빗줄기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젖어 쭈글쭈글해진 수납 봉투가 들려 있었죠. 영철이 천천히 손을 뻗어 비서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봉투를 놓고 간 여자, 당장 찾아내.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비서가 잠시 머뭇거렸죠.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사람을 부둣가 바닥에서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영철의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엄중했습니다. 이 동네 병원이란 병원, 부둣가 구석구석을 전부 뒤져서라도 찾아내란 말이야. 영철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깟 늙은이 살리겠다고 자기 딸 귀 고칠 돈을 내 목숨에 쏟아붓고 사라진 사람이다. 어떻게든 데려와. 비서는 깊이 고개를 숙여 지시를 받들었습니다. 영철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도 빗줄기는 잦아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침대 옆에 놓인 아내의 스카프를 거칠게 매만지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둣가 아침은 다를 것 없었습니다. 비린 냄새가 돌았고 단속에 망가진 리어카는 대충 펴쓴 흔적만 남아 있었죠. 서연은 다시 그 앞에 섰습니다. 병원에 내고 온 48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하 수술도 멈췄습니다. 빚독촉은 계속됐죠. 서연은 몽당 연필을 쥔 채 가계부 앞에 앉아 있다가 통장 잔고에 찍힌 영원을 보고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 국밥 드세요. 따끈합니다. 서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손목에 감은 파스 냄새가 진동했지만 국자를 멈추지 않았죠. 지아는 리어카 밑동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고래 열쇠고리를 조용히 흔들었어요. 서연은 지아의 헝클어진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모녀는 서로를 버팀목 삼아 하루를 견뎠죠. 480만 원의 상실보다 더 무서운 건 지아의 웃음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힘을 내어 다시 불꽃을 조절했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부둣가 노점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 화려한 병실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릎이 튀어나온 면바지에 소매가 해진 낡은 점퍼 차림이었죠. 영철이었습니다. 그는 정체를 숨긴 채 초라한 행색으로 서연의 리어카 앞에 섰습니다. 서연은 국통을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그 할아버지 맞으시죠? 서연은 단번에 영철을 알아보고 반갑게 외쳤습니다. 옆에 있던 지아도 고래 열쇠고리를 흔들며 환하게 웃었죠. 영철은 머쓱한 듯 뒷머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서연은 노인이 돈이 없어 치료도 다 받지 못하고 서둘러 퇴원한 줄로만 여겼습니다. 거액을 대신 내준 것에 대한 원망이나 아쉬움은 조금도 없었죠. 오히려 노인의 마른 팔뚝을 살피며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서연은 얼른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닦아내어 주었습니다. 영철은 머뭇거리다 의자 끝에 조심스레 앉았죠. 서연은 솥뚜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한 그릇을 듬뿍 퍼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노인 앞에 놓았어요. 돈은 안 주셔도 돼요. 편하게 드세요. 영철은 국그릇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자신은 이 여자의 아이가 평생 소리를 들을 기회를 뺏어 살아남았죠. 그런데 여자는 여전히 자신에게 따뜻한 국물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영철이 차마 숟가락을 들지 못하자 서연은 깍두기를 얹어주며 다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영철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푹 파인 눈가를 훔쳤습니다.
옆에서 팔을 다듬던 옥순이 곁눈질로 영철을 훑쳤습니다. 그러고는 쯧쯧 혀를 차며 서연의 사연을 툭툭 내뱉었죠. 저 애미 팔자도 참 기구해요. 남편은 고깃배 사고로 빚더미만 잔뜩 남기고 떠났지. 옥순의 칼끝이 도마를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영철은 국그릇을 쥔 채 옥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서연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옥순은 멈추지 않았죠. 원래 해녀질하던 애가지 새끼 귀가 저 모양이니 물에도 못 들어가요. 갓난쟁이 지아를 등에 업고 이 바닥에서 버틴 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몰라. 영철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의 굵어진 손마디와 해진 앞치마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연은 지아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아가 있어서 버텨요. 열심히 모아서 우리 지아 수술시켜줘야죠. 그 말에 영철의 숟가락이 툭 그릇에 부딪혔습니다. 자신의 병원비로 날아가 버린 그 피 같은 수술비를 여자는 또다시 바닥부터 모으겠다며 씩씩하게 웃고 있었죠. 영철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인처럼 푹 수그린 노인의 등 뒤로 다시 손님을 맞는 서연의 밝은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 리어카 앞에서 육수솥을 올리고 있는데 낯익은 낡은 점퍼가 부둣가 어귀에 나타났어요. 영철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리어카 옆으로 걸어와 구석에 쌓인 빈 생선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영철이 짧게 대꾸했습니다. 밥값은 해야지. 여기 이거 어디다 쌓으면 돼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하역장 구석을 가리켰어요. 영철은 묵묵히 상자를 날랐습니다. 수천억을 굴리던 손에 비린내 나는 생선 상자가 들린 건 그날이 처음이었지만 그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철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어요. 리어카 바퀴가 기우뚱하면 먼저 받쳐줬고 손님이 밀릴 땐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서연은 점심때마다 따뜻하게 한 상 차려서 영철에게 권했죠. 어느 날 오후 지아가 리어카 옆에서 쪼르르 달려와 영철의 점퍼 지퍼에 고래 열쇠고리를 찰칵 달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달면 파도가 안 데려가요. 내가 바다에서 찾아줬으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예요. 영철이 잠시 굳었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지퍼에 달린 작은 고래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어느 늦은 오후 손님이 뜸해진 틈 서연이 건네듯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댁이 어디세요? 가족은요? 영철은 잠깐 국물을 바라보다 낮게 대답했어요. 가족이야 있지. 근데 밥상 같이 앉아도 따뜻한 게 없어.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깍두기를 한 덩이 더 얹어주었죠. 영철은 그 며칠 동안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수십 년을 수천억 속에 살아오면서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옆에 앉아 밥을 나눠준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요.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영철이 하역장 구석에서 빈 상자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주변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지게차 한 대가 후진을 시작했죠. 요란한 엔진 소리가 부둣가를 울렸지만 운전수는 뒤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요. 비켜요. 비켜. 인부들이 다급히 고함쳤지만 지게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등 뒤에서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고래 열쇠고리를 줍고 있었습니다. 보청기가 없는 지아의 세상은 너무도 고요했죠. 지게차의 날카로운 경적도 사람들의 비명도 아이에겐 닿지 않았습니다. 지아야. 서연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국자를 내던지고
맨발로 아스팔트를 박차고 나갔죠. 지게차 바퀴가 아이를 덮치려는 찰나 서연이 몸을 날려 지아를 껴안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서연은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과 팔꿈치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자기 상처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겁에 질린 지아를 품에 꽉 끌어안은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지아야. 서연은 흙탕물이 묻은 아이의 뺨을 연신 닦아냈습니다. 우리 지아, 차오는 소리도 못 듣고 엄마가 못나서 아직도 내 귀를 못 고쳐줘서 수술비를 잃고 보청기조차 해주지 못한 지독한 자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작은 어깨에 얼굴을 묻고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모든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영철은 상자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며칠 전 병실에서 보았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죠. 지아 귀 수술비. 자신이 빼앗은 그 돈이 없어서 아이가 방금 죽을 뻔한 겁니다. 사흘을 매일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아가 고래 열쇠고리를 자기 점퍼에 달아주던 그 작은 손이 방금 전 바닥에서 허우적거렸어요. 영철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저 어린아이의 고요한 침묵과 맞바꿔졌다는 사실이 이제는 눈앞의 현실로 노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노점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어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영철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창문 너머로는 망가진 리어카를 겨우 수습하며 지아의 손을 잡고 걷는 서연의 젖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철은 운전석의 비서실장을 향해 낮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저 아이 귀 치료할 최고의 의료진 알아봐. 네, 회장님. 그리고 영철은 창밖의 모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 사례금 같은 방식은 안 된다. 아이 치료와 장사 자리부터 챙겨. 저 모녀가 다시는 비 맞으며 쫓겨다니지 않게 할 현실적인 방법을 가져와.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차가운 차 안을 울렸습니다. 영철은 무릎 위에 놓인 아내의 낡은 스카프를 꽉 움켜쥐었죠.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저 여자가 포기해야 했던 내일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 참이었습니다. 세단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이 리어카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죠. 검은색 최고급 세단 세대가 부둣가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량은 서연의 낡은 리어카 앞에 나란히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보던 인부들 사이로 가운데 차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빈틈없는 정장 차림에 은색 지팡이를 짚은 당당한 풍채. 며칠 전 리어카 옆에서 빈 생선 상자를 날르던 그 구부정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죠. 서연은 국자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수백만 원짜리 코트, 고무신 대신 번쩍이는 구두. 같은 얼굴이었지만 감싸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달랐습니다. 사흘을 매일 아침 리어카 옆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영철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연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두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수행비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서연의 낡고 흠집난 리어카 매대 위에 검은색 가죽으로 된 커다란 칠가방을 쿵 소리 나게 내려놓았죠. 철컥. 양쪽 잠금 장치가 동시에 열렸어요. 비서가 가방 뚜껑을 천천히 젖혔습니다.
그 순간 구경하던 상인들과 인부들 사이에서 헉하는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죠. 가방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빳빳한 5만원권 돈다발이 터질 듯이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영철은 가까이 다가와서 가방 옆에 서류 묶음을 올려두었습니다. 180억 규모 항만 복합 매점 운영권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비린내 나는 부둣가의 낡은 리어카,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어마어마한 현찰 다발과 180억짜리 서류. 이질적인 대비가 부둣가를 압도했습니다. 상인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위압적인 경호원들의 검은 양복이 벽처럼 서연을 에워쌌죠. 그 무거운 위압감 속에서 지아는 잔뜩 겁을 먹었어요.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서연의 앞치마 옷자락을 꽉 틀어쥐었습니다. 엄마의 등 뒤로 작은 몸을 숨기고 파들파들 떨었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지아에게 이 상황은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험악한 기운이 피부로 느껴졌어요. 서연은 지아의 떨림을 즉각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지아를 단단히 감싸 안았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영철 측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수억 원의 현찰과 18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도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의 본능이 서연의 눈을 더 날카롭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고는 무거운 칠가방의 뚜껑을 잡았어요. 탁! 짧고 단호한 소리와 함께 가방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가방을 비서 쪽으로 조용히 밀어냈죠. 영철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가방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지만 서연은 아니었죠.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바라고 바다에 뛰어든 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잠깐 먼 곳을 향했어요. 지아 아빠 떠나고 한동안은요. 저도 손 벌리는 게 뭔지 몰랐어요. 힘드니까 누가 뭘 쥐어줘도 그냥 받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지아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아이는 다 알더라고요. 엄마가 어디서 고개를 숙이는지. 서연의 시선이 지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서 딱 하나만 알았으면 해요. 세상에 그냥 주어지는 건 없다는 거요. 누가 던져주는 돈엔 반드시 그 사람 그늘이 따라온다는 걸 몸으로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는 이 아이 옆에서 고개 숙이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서연은 말을 마치고 입을 다물었어요. 바로 옆에 두툼한 서류철이 놓여 있었지만 서연의 눈은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정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제가 냈던 병원비 480만 원만 돌려주세요. 지하 보청기 맞춰줄 수 있게요. 일평생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부둣가에서 서류철을 고래 그림종이로 보는 6살짜리와 180억보다 아이의 눈빛을 먼저 걱정하는 젊은 엄마 앞에서 영철은 난생 처음 숫자가 아닌 것에 졌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철의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알았소. 480만 원은 비서실장을 통해 전해드리리다. 영철이 몸을 돌려 부두를 걸어 나가다가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지아의 얼굴에 묻은 먼지를 앞치마 끝으로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서류철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였어요. 바닷바람이 서연의 앞치마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영철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영철은 서연 쪽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낮게 말했어요.
저 사람이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 설 자리였어. 영철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부둣가 안쪽에 단속반 손이 안 닿는 자리 하나 알아봐. 크고 화려할 필요 없어. 비바람만 피할 수 있으면 돼. 명의는 반드시 저 모녀 이름으로.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마련했는지는 끝까지 모르게 해. 검은 세단이 부둣가를 빠져나가 점처럼 사라질 때까지 영철은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서울 도심 고층 빌딩 꼭대기 부사장실,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실내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철의 손자이자 그룹 실세, 권도윤이 소파에 다리를 꼰 채 앉아 서류를 훑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부둣가 노점 여자한테 항만 매점 운영권을 넘기려 했다고